가장 어려운 질문을 가장 유머스럽고 익살스러운 상상력으로 풀어낸 것이 아닐까. 그런 개연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 감독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잘 들리고 잘 보이고 너무 재밌었던. 이 영화에서 풍자하는 대상들 중에서 정치계도 있지만 종교계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진중한 수다 속 가벼운 인사이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정 패널 김상준, 여장천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이죠. 미키 17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개봉을 했어요. 개봉하자마자 저희 셋 다 보고 왔는데 다들 좀 어떻게 보고 오셨나요? 좀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생각했던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조금 더 SF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일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무게감 있고 좀 더 철학적인 주제를 파고든 느낌이 있다 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느낌이었고, 장면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키가 이제 출력 때 나오는, 그렇죠. 프린팅 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 옛날 구식 프린터가 막 띠직띠직 하면서 하던 나오는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 좀 좋았어서 뭐 지금 맞아. 뭔가 장면 하니까 그 장면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그러면 장천님이 예상했던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일단 예고편이 좀 재밌잖아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이 빠바바바바바바 빵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미키 17이랑 18 둘이 합작해서 뭔가 큰 일을 벌일 것 같은, 설국열차로 따지면은 꼬리카에서 퍼스트까지 조금 더 진취적으로 뭔가 판을 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이 인간성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다? 맞아요. 확실히 저도 장천님이랑 좀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왜 복제 인간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것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백스토리, 그리고 미키의 개인사적인 백스토리가 영화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조금 의외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 얼음 그 밑에 동굴 안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나레이션으로 시작되잖아요. 나 이제 죽나? 이러면서 그 크리퍼가 확 덮쳐오다가 과거 시점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지점까지 그 얼음 동굴에 갇히게 된 지점까지를 또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얼음 동굴에서 크리퍼의 도움으로 살아나와서 다시 이제 본부로 들어갔을 때 이제 18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꽤 길었다. 그리고 18을 만나고 나서 뭔가 내용이 굉장히 박진감 있게 흘러가기보다는 조금 느리네? 라는 생각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그런 사회 풍자, 이런 풍자적인 코드들도 꽤 많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코믹한 느낌이 더 강했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 작품 특징이 사실 아무리 무거운 내용을 다뤄도 그 유머 코드를 계속 가져가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익살스럽게 표현하려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물론 여러 층위가 있긴 하지만 계급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설명이 될 정도로, 기생충도 그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어진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맞아요. 미키가 대변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종의 이름 자체가 소모 가능한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진짜 사실상 소모품처럼 여겨지잖아요. 거의 이제 프린트되고 10분 만에 다시 죽인다거나. 그 장면도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주에서 뭔가 이렇게 유영하면서 뭘 수리하다가 팔 한쪽이 날아가요. 팔 한쪽이 잔인한 장면이죠, 사실은. 팔 한쪽이 이제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 우주선 창밖으로 이렇게 막 떠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거기서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오는데 나오건 말건 상관없이 막 옆에서 게임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나와도 대충 짐짝처럼 이렇게 대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이런 특권 계층이 이 노동자들을 그냥 대체 가능한 일종의 재화 정도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있잖아요. 디너 파티에 초대돼가지고 이렇게 디너를 차려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실험이었어. 인조 배양육을 먹여놓고 갑자기 부작용이 나타나서 아파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막 토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샬이 그 애가 누워서 괴로워하니까 총을 가져와서 차라리 죽이는 게 더 인도적인 거야 하면서 더 말도 안 되게 비윤리적인 막 말을 하지만 근데 더 웃긴 건 막 총을 갖다 대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그러지 마 하더니 나는 이거 총 쏘는 걸 말릴 줄 알았더니 밑에 카펫을 싹 빼면서 이거 페르시아산 뭐 카페니까 카페트니까 비싼 거다 이러면서 이거 피 묻으면 뭐 책임질 거야?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대놓고 이런 걸 많이 꼬집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노동자나 이런 계급적인 것도 그렇지만 좀 더 그냥 본질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얼마나 다른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굉장히 이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도 났어요. 최근에 그 1984를 다시 한번 읽었는데 조지 오웰 책.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세계 속의 전체주의에 반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이 주인공과 옆에 있는 여자가 성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제약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이 체제에 반하는 대항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성행위 금지, 그러니까 좀 맞아요, 자제해라. 우리 새 세상 가면은 그땐 장려할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맥락과도 조금 닿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그 마샬이 성행위 금지법을 선포합니다 하는 그 장면과 바로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둘이 이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둘은 어쨌든 그 마샬로 대표되는 체제에 대항하는 인물들이라는 거를 약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마샬이라는 이제 정치인 캐릭터도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를 너무 연상시키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특유의 좀 제스처나 과장된 제스처라든지 트럼프도 사실상 이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는 TV쇼로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마크 러팔로도 어쨌든 그 극 중에서 계속 자신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면서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함선 내에서 자기 막 토크쇼를 열고 막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초반에 그 마샬의 극성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빨간색 모자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마가라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게 빨간색이거든요. 그게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봐도 내가 그거를 이미 알고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봉준호 감독이 그걸 주문을 했던지 아니면 마크 러팔로 본인이 조금 굉장히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정치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아는 그 정치인 중에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인물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상준님은요? 애기 걔 누구죠? 우는 애? 크리퍼 네. 이제 그 유리창으로 네, 그쵸, 보이는 그쵸. 그 진짜 수만 마리의 고기가 조금 그 흥미로웠던 것 같아. 딱 그 후반부에.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크리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너무 단순한 캐릭터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 집단이 물론 인류에 대척되는 선한 어떤 캐릭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그 지점이 좀 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이 생명체들이 뭐 갖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고 뭐 한번 꼬아서 아니다 사실은 이거다 라는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 하거나 좀 단계가 있더라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 집단 너무 선한 집단, 인간은 너무 악한 집단 이렇게 조금 단순화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갑자기 좀 후반부에 너무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부분에서
왜 뭐지? 그런 부분들도 한 두세 군데 어. 있었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돼 버리니까 갑자기 달아나는 느낌? 영화가 그런 저도 느낌인 약간 것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이 약간 급전개 이거 너무 급전개인데 싶은 느낌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마샬이 그 크리퍼들이랑 약간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에 리사이클을 하는 그 용광로가 있는 거기다가 본부를 차려놔요. 그러고 나서 미키 17이랑 18이랑 나샤를 포박해 놓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가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경찰 같은 보직에 예. 있는 사람들 무장을 한 그 야. 사람들이 갑자기 반군 세력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갑자기 아. 등장하는 맞아. 이런 맥락 없이 좀 뜬금포로 등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좀 급전개다 싶은 느낌이 일단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너무 이건 갑툭튀인데 싶었던 거는 갑자기 그 통역기를 약간 프로토타입인데 일단 만들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쥐어준다거나 맞아. 근데 너무 잘 됐어 그게 또 어, 완벽하게. 완벽하게 통역이 너무 잘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 다음 장면의 개연성을 조금은 이렇게 붙이려고 한 느낌이 약간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휘리릭 이렇게 좀 넘어가네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가장 그런 개연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세븐틴과 에이틴이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분명히 그런 캐릭터가 성격이 다른 거에서 오는 이제 전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또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갑자기 많은 갭을 준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1부터 17까지가 좀 달랐다는 것들이 좀 느껴져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1에서 17은 그냥 샤이하고 좀 찌질한 미키 세븐틴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약간 사이코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맞아. 그게 가장 큰 의문점이었던 것 같아. 진짜 갑자기 아니 분명히 그 이 메모리도 같이 이렇게 그쵸. 복제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성격이 너무 달라버리니까. 약간 그 나레이션으로 뭐 몇 번은 뭐 너무 애가 징징댔었고 뭐 몇 번은 뭐 어땠고 막 이렇게 대충 설명은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 전사를 어쨌든 앞부분에서 보여줄 때 우리가 경험한 미키는 사실 17과 너무 비슷한 그쵸. 1번부터 봤던 미키는 너무 비슷하게 연약하고 좀 굉장히 소심하고 그냥 어리숙하고 이런 미키를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뭐 물론 뭐 성격은 편차가 있다고 말로 이제 설명은 해줬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죠. 느껴지는 데 있어서 조금 갭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이 두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는 이 복제 인간을 이런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미키 18의 그 성격이 그렇게 과격하거나 좀 사이코패틱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야기가 전개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이야기 성격 자체는 그래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그린 장면은 되게 저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미키 17이 딱 이제 본부에 딱 도착해서 18을 목격하고 둘이 막 죽이네 만에 싸우다가 숨잖아요. 일단 숨고서 이제 18이 자기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를 목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인 나샤를 막 이렇게 엉덩이를 더듬고 막 이런 걸 옆에서 막 지켜보면서 막 분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것도 미키인데 저거를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두 인물로 봐야 하는가를 관객들부터도 어쨌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좀 더 흥미롭더라고요. 다른 기억을 가진 순간부터는 결국은 뭐 다른 사람인 건가? 근데 사실 생체 구조나 성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하고 성격이나 이런 것만 좀 다르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유쾌한 발상으로 풀어낸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재밌었던 포인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여자 2명이서 이제 계단 밑에서 아, 갑자기 내 거야. 너 너 17번에 너 17 가져. 나 18 할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약간 보는 맛이 나게 했던. 그렇죠. 둘 다 미키인데 둘 다 내 거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막 약에 취해서 원래라면 불법적인 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2명이서 뭔가를 평소에 해보고 싶어도 판타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맞아. 맞아요. 어. 사실 미키 세븐틴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 큰일이다, 큰일 났다. 이제 뭔가 사단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세븐틴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환영을 하는. 환영하고 자 누워봐. 이제 왔어? 우리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이러면서 약간 하는 게 이것도 되게 봉준호 감독스러운 발상인 것 같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또 대입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내 침대에 또 다른 나를 마주쳤을 때 맞아. 걔가 나를 터치를 해. 그러니까 나를 터치를 해. 막. 맞아. 그 느낌이 어떨까? 나는 머리끄댕이를 잡아 끄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나 했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 17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 이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영화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고 좀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는 더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여러 번 꼬아서 막 해석해야 되고 이런 영화는 아니니까. 17, 18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판타지적인 내용들이 왜 다른 영화들보다 더 재밌게 몰입됐는지 좀 내 자신이 좀 궁금하네. 그래. 다른 거보다. 비유하자면 준도 그렇고 뭐 다른 아바타도 그렇고 남의 이야기 같았었는데 이 미키 17은 뭐 감독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야기가 잘 들리고 잘 보이고 너무 재밌었던 좀 뻔한 맛이긴 한데 가슴에 확 와닿았던 그 장면이 왜 너도 죽기 두렵지 그 장면 했을 때 뭔가 내가 헉 했던 것 같아. 두려워요. 맞아. 그 장면이 되게 뻔하지만 뭔가 이렇게 세게 와닿았던 장면.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일반 SF 영화라면은 영웅이 나오고 뭔가 이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찌질한 사람을 캐릭터로 만들어 놨잖아요. 맞아. 공감이 되신 게 아닌가.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거 같아. 그게 맞는 거. 우리와 그렇게 별다르지 않을 거인 사람이 뭔가 움직이니까 저 친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게 있을지 모르죠. 내용이 그 부담스러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 다 뭔가 내가 아는 맛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나 이 분위기들이 익숙하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 근데 뭐 은연중에 우리가 사실 많이 봤잖아요. 영화들 우리가 안 본 영화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치. 그런 문법들이 좀 체화돼서 익숙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영화가 뭐 여러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긴 하잖아요. 설국열차도 떠올리고 사실 저는 다른 거보다 옥자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옥자가 뭐 살인의 추억이나 옛날 뭐 마더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화 같잖아요, 이야기가. 그리고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그쵸. 그리고 자연에 관련된 담론도 얘기하고 인류와 자연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지점에서 좀 비슷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는 솔직히 좀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이 전개가 조금 예상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조금 예상이 되는 편이었나요? 장천님한테는? 사실 저는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해야지 하고 그때 처음 써보려고 했던 소재가 복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또 이제
복제가 복제. 나온 이후에 또 만들면은 너무 따라쟁이 같기도 하고. 봉준호 감독님 선수를 쳐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복제라는 복제에 관련된 영화가 사실 많이 나오기도 했고 엄청 미키 세븐틴이 뭔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론을 좀 확장시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제 인간이라는 소재에서 보통 발생하는 그런 윤리적 딜레마라든지 그쵸.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과 그 고유성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다른 복제 인간을 다룬 영화들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그렇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크리퍼라는 소재나 우주의 탐사에 대한 소재 이런 거가 좀 살이 붙어서 다른 느낌을 줄 뿐 그 근본에 대한 질문 자체는 다른 과연 차별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뭔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님 스타일이 묻어 있어서 그게 조금 독창적으로 발현될 뿐. 그렇죠. 좀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약간 띠용하게 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 처음 복제나 이거를 실험을 당할 때 과거에 대한 기억을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5살 때 맞아. 어머니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머니가 죽게 됐나 사고가 났나 막 약간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잠깐 지나가고 맞아. 맨 마지막에 에이틴이랑 대화를 할 때도 그걸 잠깐 언급을 하거든요. 그 버튼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에이틴이 세븐틴한테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버튼이 뭔지를 모르는. 맞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게 꿈이었다는 네. 그 포인트. 그 장면 맞아요. 마샬이 다시 복제가 돼서 나오는 거를 그 일파가 이렇게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막 이 주스 먹어봐 이러면서 막 이런 걸 한다든지 그 의미심장한 꿈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또 내가 불안해하는 포인트였어. 또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찍어 먹어보라 하는 거랑 막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랑 했을 때 나 이러면 또 흥미를 잃는데 했는데 꿈이어가지고 다행히 저는 그 꿈 장면도 의미 없이 넣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복제됐던 것들은 것들이라고 하긴 그런데 복제됐던 미키는 굉장히 어쨌든 하위 계급인 거잖아요. 정말 소모품처럼 써먹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애써 이제 탈취한 이 말하자면 세계를 그러니까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든 또 새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마치 역사가 돌고 돌고 반복되듯이 취약계층을 지배하려는 세력은 언제든지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가 동화적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엔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는 사회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환상 속에서 자 물리쳤으니 우리의 해피엔딩 이제 유토피아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현실에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과는 맞닿아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해피엔딩으로 영화를 끝내더라도 그 지점을 한번 찍고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 가지 저는 좀 유추해보는 거는 마지막에 그 꿈속에서 일파가 그 손을 내밀면서 너 나 못 믿겠어? 만져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이거는 약간 그 예수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가 죽고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는 그 성경 속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서 나타났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도마라는 제자가 의심을 하거든요. 안 믿어. 저 가짜야, 귀신이야. 하는데 그때 예수가 자기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때문에 뚫린 그 구멍에 손을 너 이거 만져봐, 만져보고 믿어봐. 해서 실제로 만져보고 진짜셨군요 하고 믿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랑 너무 겹쳐 보여서 조금 의도한 것 같다. 근데 왜냐하면 아예 말이 안 되는 추론은 아닌 게
이 영화에서 풍자하는 대상들 중에서 정치계도 있지만 종교계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마샬을 뒤에서 조종하는 일파와 또 한 명 그 약간 대머리 수행비서 같은 애가 종교인으로 나와요.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그리고 그 마샬도 우리 회사 우리 교회가 아니 회사가 이러면서 말을 자꾸 헷갈려 하면서 뭐 어떤 TV 쇼라든지 디너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막 찬송가를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네. 물론 어떤 특정 종교를 딱 집어가지고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비판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그런 코드로 봤을 때 이게 약간 그런 성서에서 나온 이야기를 모티브로 충분히 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꿈속에서 이제 미키가 그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꺼져라고 하면서 이제 딱 잠에 깨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미키하고 원래 이 숫자가 이렇게 팻말이 또르륵 넘어가는 식으로 연출을 하다가 본인의 진짜 성인 미키 반즈라고 딱 팻말이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본인의 주체성을 되찾는 식으로 미키라는 인물이 성장을 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게 사실상 이 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아닐까. 이점에서 좀 궁금한 게, 그래도 이제 작품이 꽤 많잖아요, 봉준호 감독님. 네. 최애 작품이 어떤 것인지. 그 설국열차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 감독님이 할리우드 진출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낸다고? 오, 했었던 그 봉봉은 전 처음 맞았던 봉봉 거기. 설국열차에서 처음 맞은 봉봉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장초님은 최애 작품이 뭔가요?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괴물인 것 같아요. 오, 맞아. 괴물도 있었구나. 그래도 계속 돌려봐도 재밌는, 이 현실감 있는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보여줄 수 있는 이 재밌는 발상과 재밌는 표현, 재밌는 음악, 의향이 있다면은 저는 데뷔작을 한번 보는 것도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플란다스에게. 네, 플란다스에게인데 지금 만들던 이 큰 영화들과 달리 정말 작은 영화긴 해요. 근데 그 안에도 굉장히 이 봉 감독님 특유의 어떤 포인트들이 지금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고. 영화 감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봉준호 감독님은 어떤 존재예요? 어나더 레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이 그냥 내 작품 치열한 고민에서 막 힘겹게 만들어낸 그냥 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으로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 레벨로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한 분야에서 탑을 찍는 거니까. 작품성을 밀고 가는 감독도 있고 대중성을 밀고 가는 감독이 있는데, 그거를 합치는 감독은 누가 봐도 봉 감독님이 1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또 들고. 총평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영화인 것 같다.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만든,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인간의 영화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가장 어려운 질문을 가장 쉽고 재밌게 표현하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메인 질문, 죽는 기분은 어때? 사실 이거 정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죽음이란 뭘까? 뭐 인간 나다움이란 뭘까?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수세기 동안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장 유머스럽고 익살스러운 상상력으로 풀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라인이 딱 그거네요. 죽는 그쵸. 기분은 어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봉이다. 약간 좀 다른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이 영화 자체가 봉준호다. 근데 좀 다른 접근.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여러 작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 일부의 DNA가 이렇게 하나씩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 같기도 했어요. 옥자에서 일부, 설국열차에서 일부, 기생충에서 일부. 어찌 보면 지금 몇 번째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8번째 작품이라면 봉 8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아하하. 이 작품이. 음. 저희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